피렌체에 도착한 우리는 두오모 성당, 미켈란젤로 언덕을 둘러본 다음 산조반 나세레당, 베키오 궁전을 봤다. 시뉴리아 광장에서 다비드 상과 말을 탄 메디치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다음으로 간 곳이 16세기 중반 메디치 가문의 궁궐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우피치 미술관 3층이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봄의 향연,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조토의 마돈나, 다빈치의 수태고지, 미켈란젤로의 성가족 등 무려 2,50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소장품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층은 선박과 관련된 물건과 해상무역의 판화 전시실이었다. 1층은 해상무역의 고문서류 전시실이었다. 미술관을 둘러보고 버스를 타려고 주차장으로 가면서 가이드가 말했다. 피렌체가 유명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 메디치 가문 이외에도 이탈리아 여러 도시국가 관력자들은 학문과 예술가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이드가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소리를 쳤다. 바로 그거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바람에 겸연쩍게 웃고 말았다. 다시 버스로 3시간 30분 거리 베네치아로 가면서 나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가야바가 예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었다.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태산처럼 다가오면서 메디치 가문이 위대하게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사두개파 원로사제 안나스가 무고한 예수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 말한 것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장인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를 끝까지 지켜주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메디치 가문의 이미지에 가야바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가야바가 안나스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면 예수는 십자가 상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는 사두개파 대변자로 활동했을 것이 아닌가. 사두개파는 부활한 그리스도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다. 생명과 현세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문명의 성각자 예수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야바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날조였다. 예수는 5번 재판을 받았다. 가야바 법정, 안나스 법정, 빌라도 법정, 헤롯 안티바 법정, 다시 빌라도 법정에 와서 억지 혐의 적용,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 진행, 여론에 휘둘린 무리한 판결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와 동시에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진 랍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동굴무덤에 방치하면서 예수는 부활한 그리스도 허망지설 중심에 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 거장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것처럼 예수를 지켜주었더라면 중세 유럽 르네상스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유럽 여행 5째 날, 베네치아와 가까운 메스트레 지역 호텔에 투숙한 일행은 다음날 아침 식사 후 가까운 선착장으로 갔다. 베네치아 본섬 산타 루치아까지는 철교가 있는데도 기차로 가지 않고 수상버스를 타려고 선착장으로 갔다.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베네치아는 선착장마다 고유번호가 있었다. 산타카라는 1번, 다포레토는 2번, 산마르코는 15번, 리도 섬은 20번, 무라노 섬은 24번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었다. 수상버스는 산마르코 선착장까지 20여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사이에 가이드가 말했다. 지중해 서쪽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활 모양을 이루면서 동쪽 히말라야까지 연결된 알프스 산맥은 유럽 내륙과 지중해를 평풍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등줄기에 해당하는 아펜니노 산맥은 알프스 산맥과 맞닿아 있습니다. 두 산맥에서 발원한 포강 하구에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하구에는 모래와 흙이 쌓이기 마련이고 아드리아해에서 밀려드는 간만의 차이로 엄청나게 넓은 갯벌이 조성되었습니다. 5세기 중반 로마 제국이 분열하면서 북동쪽의 훈족 침략으로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 토르첼로 섬에서 살았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6세기 말에는 레알토 섬을 비롯하여 12개 섬에서도 살면서 아드리아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수심이 깊지 않는 바다의 말뚝을 총총히 박고 석회암과 대리석을 채우면서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점토질에 박힌 나무는 공기가 차단되면서 화석처럼 단단한 토대가 되주었고 그 위에 항만시설과 창고, 상점, 주택, 사무실 등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베네치아는 본래 있던 섬과 인공섬이 118개로 늘어났습니다. 섬을 연결하는 다리도 400여 개가 되고 수많은 운하로 아름다운 물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니스 본섬, 산마르코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섬 선착장에 도착하니까 곤돌라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곤돌라 사공은 검은색 바지와 줄무늬 셔츠를 입고 빨강색 또는 파란색 띠를 두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곤돌라를 타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 메르체리의 거리와 플로리안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가이드는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카페와 내가 말한 거리를 가리키면서 왜 내가 그곳에 가려는지 알 것 같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관광객 중에는 나처럼 그곳을 찾는 사람이 간혹 있는 모양이었다.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 연구를 하려면 2012년도에 나온 책공장 베네치아를 보기 마련이었다. 저자 마르초 마녀는 르네상스 초기 베네치아에서 책이 어떻게 생산 유통되었으며 지식과 문화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기사를 썼다. 리알토 다리에서 산마르코 광장으로 가는 길에는 잡화점 거리가 있다. 그곳에 있는 상점 진열대에는 이탈리아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신발, 의상, 가방, 보석 같은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1520년대로 돌아간다면 당시의 메르체리의 거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메르체리의 거리를 점령하고 있던 상점들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 천을 꼽을 수 있는데 비잔틴인들에게서 전수한 염색 비법 덕분에 베네치아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붉은색 천들이 있었다. 금을 입힌 가죽도 있었다. 아랍인들이 지배하던 스페인에서 전래된 기술로 제작했으며 저택 거실 내벽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금박으로 화려하게 술을 놓은 가죽들도 있었다. 무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베네치아에서 제작된 고가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던 군주와 부자들이 주문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가장 경탄케 한 것은 책이었다. 당시 이곳 메르체리의 거리에는 수십 개의 서점이 모여 있었는데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마르초 마녀는 세계를 변화시킨 매혹적인 책과 출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으며 그가 역점을 두고 묘사한 사람은 출판계의 전설로 추앙받는 알도 마누치오였다. 마누치오는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근교에서 태어났다. 30살 무렵 미란돌라의 영주 피코 가문의 가정교사와 주군의 비서를 겸했다. 피코 가문은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주관하면서 유명해진 플라톤 아카데미의 일원이었던 피코델라 미란돌라 후손이었다. 미란돌라는 1486년에 발표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연설에서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한다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하면서 르네상스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미 경제적 근대화를 달성한 베네치아는 출판업을 하기 적합한 토양이 갖추어져 있었다.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었다. 가톨릭은 베네치아의 채무국이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섭이나 탄압을 가할 수 없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단 재판이나 마녀 재판이 베네치아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다. 우수한 기술자들도 베네치아로 모여들었다. 1453년 비잔틴 제국 멸망 이후 많은 그리스 학자들이 망명을 왔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온 고전 사본을 구하기가 쉬웠다. 마누치오의 등장으로 베네치아의 출판업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인쇄술을 발명한 독일을 훨씬 앞질렀다. 그가 설립한 다국적 출판회사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외국 문자의 인쇄가 가능했다. 라틴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랍어 코란, 히브리어 탈무드, 그리스어와 아르메니아어로 쓰인 책도 출간했다. 독보적인 서체도 발명했고 문고판 책을 제작 판매하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문고 파는 값이 저렴하고 휴대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이었다. 1515년 66세의 나이로 마누치오가 사망했을 때 조화 대신 그가 생전에 출판한 수많은 책으로 유해를 장식했다. 책공장 베네치아를 읽으면서 느낀 것과는 달리 메르체이의 거리 상점에는 책과 관련이 없는 화려한 가면들, 알록달록한 유리 제품, 아기자기한 전통공예품, 동화로 유명해진 피노키오가 진열되어 있었다. 리알토 다리를 둘러보고 산마르코 광장의 플로리안 카페로 갔다. 1683년 개업한 역사 깊은 카페라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카페 앞 노천 의자에 앉아서 나는 그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다. 루소, 스탕달, 바이런, 바그너, 찰스 디킨스, 하이네, 니체, 릴케, 괴테, 쇼펜하워,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처럼 명성을 떨친 유명 인사들은 플로니안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심심풀이 구경 삼아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기발한 착상이나 문학적 영감을 받으려고 왔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자생한 안티크리스트. 세계 최초로 나사렛 예수는 문명의 디자이너였다고 말하면서 시대적 아픔을 참지 못하는 나하고 방문 목적이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